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18일이요. 자정을 넘겼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갔어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보기에 조성은 씨가 말이죠. 추미애하고 아주 비슷해요. 한밤중에 꼭 입장문을 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끼리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조성은이가 방금 본인의 페북에 올린 입장문을 보면요. 단단히 그야말로 그동안에 이제 내가 공익신고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한 날부터 다 소급해서 올라가거든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마치 그러니까요. 이 조성은 씨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줄 거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이것도 이 권익위가 나중에 이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은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는 조치, 즉 공익신고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존 관련 법에 정말 맞게 한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부적인 판단, 즉 법적 판단보다는 정부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준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지금 모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조성은이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한마디로 지금 자기한테 윤재훈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김웅 이런 사람들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은 입장문에서 별도로 밝힌 바에 의하면 김기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SNS를 통해서 이 성적 모욕,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것들도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가는 거 좀 늦추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함성 이 공격 때문에 내가 이 공익신고자로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좀 늦게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법 조치를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뉴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2의 윤지호로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윤지호를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끈했고, 그리고 출국 금지를 요청한 윤 캠프 쪽 인사들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진상조사 특위 김옥일 위원장이죠. 이런 특위에서 말하자면 공수처 빨리 수사하고 출국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경고입니다. 열심히 서비스 론칭 준비해서 뉴욕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미국 출국인이 출국 금지니 난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사기관과 협조가 있다. 미국은 범죄 사실을 다 밝혀내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4군데 수사기관과 협조를 하느니 개인 일정들도 빠듯하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공수처, 경찰, 그 다음에 대검 이 4군데 수사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빠졌네요. 법무부. 근데 법무부야 직접 수사하는 데는 아니니까 이 수사기관 4군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각편대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각편대를 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야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 법무부에 이어 대검 중앙지검 경찰 가세 해가지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논리로 이 사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삼각편대 떴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각편대 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이 똑같은 포인트 하에 사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냐, 이 조성은이가, 말하자면, 지금 똑같은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그래서 이 내용,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출국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늦어진다는 거죠. 네 군데 수사경을 협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이유미 타령을 하더니 제2의 윤지호는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행보, 조씨 행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제2의 윤지호가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가지고 시비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오늘 심야 입장문 말고 다른 또 입장문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고했던 대로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전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과 헌법기관이 그런 짓을 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아주 말하는 것도 말이죠. 참 이거 참 좀 심하네요. 그런 짓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회의원인데다가 지금 본인도 사실상 공인으로서의 행세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공식적인 워딩을 써야죠. 점잖하게. 그런 짓을 하라고. 이런 데서 바로 조성은이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댓글 등 성적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한 글들은 모두 강력한 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글을 캡처한 자료나 링크를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에 보내달라라고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네 군데나 되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 이 김웅하고 그동안에 같이 썼던 텔레그램 방을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캡처 화면만 가지고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가서 이것이 법적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많은 논란이 앞으로 이 법적 투쟁 과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여러분들 김순덕 대기자 좋아하시죠? 아주 쓴소리를 직격탄을 잘 가는 분이 바로 김순덕 대기자, 이 김순덕 칼럼인데요. 이 16일자 김순덕 칼럼을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을 분명히 밝혀라. 예. 그러면서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 5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성은 씨가 지난 2월 14일 날, 이 국정원장 관저, 아주 멋있는 관저인데요. 거기에 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이 5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조성은이 본인이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예.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2월 15일 날 올렸어요. 이게 14일 날 저녁을 먹고 15일 날 올린 글에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 라고 하면서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거다. 제대로 한판 해볼까? 하면 심리 밖으로 주랭날 칠 것들이, 이 표현이 아까 참 거칩니다. 젊은 여자가 더군다나. 것들이 같은 박지원 발언까지 이 박지원 발언까지 페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쪽수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쪽이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쓴 걸 보면은 박지원은 야당 인사들의 내밀한 정보를 이 조성은한테 발설했을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요, 이 조성은 씨가 자기 페북에 올린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비공개로 더군다나 밝혔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바로 조성은이한테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됐느냐? 하태경 의원이 야당 간사잖아요. 정보위 간사. 이 페북에 올린 조성은 씨의 이혼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면 다 죽으니까 너희들 까부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하태경이가 밝혔어요. 그게 박지원이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거 그러면 기밀을 누설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하태경이가 밀어붙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박지원이가 이런 국가 기밀을 갖다가 조성은이한테 발설했다. 이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이것도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돼.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밀을 누설하는 이런 역사상 초유의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박지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여당의 사찰 정보 이 목록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 그러면서 거부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내가 여당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이 조성은이한테는 그대로 다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한 것이고 국정원의 보안 안보 규정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시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밀을 누설한 이 혐의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월 14일이면요. 설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자, 그런데 이 휴일날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 몇 명하고 이 박지원 원장이 똑똑한 신세대 후배라고 축켜 세우는 조성은을 공간에 불러다가 5시간 넘게 희낙낙한 사실, 이거 엄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시간은 반드시 키안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은 뭐냐? 그날은 여정이가 만약에 통신선을 자른다, 이 통신선을 끊는다 그래가지고요, 국내 언론에 완전히 난리가 난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김여정이가 통신선 자른다는 말. 이렇게 안보적으로도 심각한데, 그러한 정황에서 이러한 조성은이를 호텔 식당에 불러갖고 희낙낙하면서 사적 얘기만 했다, 이런 국정원장한테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겠느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만나기 일주일 전 8월 10일이잖아요. 8월 초에 그 당시에 국정원장 사퇴설이 많이 나돌았어요. 뭐 SNS도 많이 돌고. 왜 그랬느냐? 7월 말에 국정원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을 검거한다. 청주 이 간첩단. 그러니까 국정원 실력자가, 제가 누군지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실력자 하면 누군지 아시잖아요. 원장 말고. 그 나라 이 국정원 실력자가 박지원이를 굉장히 미워했다, 싫어했다, 못마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SNS에 사퇴설까지 나돌을 때인데, 한가하게 이 조성은이를 호텔 5성급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당에다가 앉혀놓고서 30만 원 가까운 이 고가의 최고가의 식사를 했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5시간 하고,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오찬한 거 하고, 이런 이 시간들, 그러니까 5시간이 훨씬 넘죠. 이거 뭐 한 24시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날 그 엄중한 날 2월 14일 날 밥 먹으면서 한 얘기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꼭 이거 살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 9월 2일 날 날짜가 바로 본인이나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래서 사고 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공방관이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얼떨결에 나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원 정신분석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도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실수는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네. 이런 말실수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 쌓여있는 관련 자료와 비교해 검토하면 객관적 해석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답안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조성은 씨는 이 당원 가입서를 위조해가지고 청년정당 창당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박지원이야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김의겸이가 이 기자 시절에 뭐라고 썼냐면, 박지원이는 DJ를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로 박지원의 인성,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구단 국정원장에 앉힐 때부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 의도도 함께 이 5시간 검토할 때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공수처에서 이번에 압수수색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조성은과 박지원이도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와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두 사람을 수사해라.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휴 중에도 이 공수처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계속 수사한다. 그리고 본령은 직권남용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본령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엊그제 이제 첫 토론을 했고요. TV조선 토론 순간 최고 시청률 8.6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밀어붙였다, 이거는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 지지자고요, 홍준표 의원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후보 측 캠프 인사 부상을 입는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윤 총장 캠프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송 토론이 다 끝나고서 나오는데 윤 총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 4명이 홍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홍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홍 의원 캠프 소속 인사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의원 캠프 소속 인사는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이 윤석열 캠프의 극성 지지자들 몇 분이 홍 후보에게 달려들어서 그분들을 막던 중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 약간의 부상과 출혈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부상은 걱정하실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병민 캠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홍준표 후보와 일부 시민 간의 만천이 있었다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사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명 홍의원 이 캠프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요, 해당 시민들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이 갈수록 더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 불미스러운 일은 크든 작든 일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캠프에서는요, 이런 우발설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전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 권익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한테 표명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그동안에 이제 악법 중에 악법, 그리고 이런 독소 조항 몇 개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강행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조항을 삭제하려고 그러냐. 고의과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 조작 보도 규정도 삭제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5천만 원 이내, 지금은 5배로 되어 있는데 3배 이내로 줄인다. 그리고 열람 차단을 청구하는 대상을 축소한다. 이 정도로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바로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해서 그동안에 국제인권단체, 언론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똑같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고 또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삭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는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지와 별개로 규제 방식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도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본적 권리라고 이렇게 보고 이런 규제에 대한 합법적 판단을 굉장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상의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 이 표현의 자유는 더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인권위는 강하게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지적한 핵심 요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조작 보도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도 모호하다. 그리고 뉴스 포털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인권위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는 별개로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엄청난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요, 여당에서 일부 양보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 조작 보도 규정도 삭제하고 또 열람 차단 청구 대상 축소도 재당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규모를 500 아니라 3배로 줄이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건 눈 감고 양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꼼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상당히 이번에 이제 김웅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초스피드로, 더군다나 김웅은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으로 돼 있어요. 이런 참고인 현직 국회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판적 소지가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과거에 2010년도에 광우병 비리수첩 무죄다라고 선고한 판사예요. 이걸 보니까 역시 참 이 사람의 이 판사의 성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김웅 의원의 국회 지역구 사무실, 자택, 승용차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어요. 피의자 이상으로. 그래서 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의 휴대폰을 빼앗고 모든 거처를 압수수색한 거, 이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영장 발부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문성관 판사입니다. 문성관 판사. 그런데 이 사람은요, 29개예요, 연수원. 그래서 문 판사는 남부지법에 있다가 올해 2월 중앙지법으로 옮겨서 영장 전담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MBC 전 기자 체포영장도 발부했던 사람이고요. 지난 5월 달에 조의원 교육감의 특채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의 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판사가 바로 이 문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우병 사건 때요, MBC PD수첩 제작진한테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야기됐던 그런 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예, 이런 무리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자영업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열이 엄청 받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제 자영업자,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달래고 또 말하자면 마지막 가는 길에 말하자면 명복을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역 앞에 만들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반대하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결국은 임시 분향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본래 16일 날 오후 2시에 이런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요, 16일 날 오후 9시 40분에야 그것도 약식으로 분향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경찰이 무려 4개의 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동안이나 투쟁 끝에 겨우 만들어졌어요. 겨우. 그런데 그래서 첫날 밤부터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뭐냐? 어제의 경우에 경찰이 통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분향소 주변에 펜스를 치고 2명 이상 입장하려면 전부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가 입장을 내놨어요. 박원순 시장 분향소 때 코로나 시국이었었는데 어떻게 운영했냐?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심하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요, 작년 7월 달에 2만 명이 방문했잖아요. 당시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찰이 판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연결실 때도요, 1000명이나 넘게 왔는데 통제를 안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 임시 분향소에 대해서만 경찰이 과잉 대응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말이죠, 분향소 설치나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낮에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라, 이런 이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영등포 경찰서와 영등포 구청에 넘겼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경찰에서도 서울시의 입장도 하달이 되고 정치인들이 항의가 잇따르니까 어제 오후 2시가 돼서야 분향소 인근에 배치됐던 경찰 인력을 많이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측에서도 자율적으로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고요. 동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500명 가까운 추모객들이 분향소를 어제 찾았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날새면 오늘인데요, 오늘 밤 11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오늘 오후에 보도된 중요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